안녕하세요. 끓이면 끓일수록 구수한 청국장처럼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며 인생의 깊이를 알아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누군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저희 아빠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빤 시골 마을 공무원이셨는데요. 주사님, 저번에 마을에 수해난 거 대책이 좀 마련됐을까요? 이재민들이 집도 절도 없이 저러고 있는데 빨리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면단위 면사무소에서 일하다 보면 도시보다 마을 주민들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엄만 이런 아빠에게 늘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월급을 그렇게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맨날 동네 일절 참견하느라 제일 바쁘다니까. 내가 왜 말단 공무원이랑 결혼해서 이러고 사나 몰라. 월급은 형편없지. 근데 공직에서 일한다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지. 아휴. 엄만 날마다 아빠의 적은 월급과 과도한 업무량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셨습니다. 부모님은 툭하면 싸우고 나셨지만 그래도 집안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아빠의 노력 때문이었죠. 미네야, 민서가 요즘 엄마랑 아빠랑 자주 싸워서 너희들 마음이 불편했지?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희 엄마도 정말 좋은 사람인데 아빠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를 미워하거나 원망해선 안 돼. 알겠지? 언제나 엄마를 이해하려고 했던 아빤 심지어 엄마의 바람마저 묻고 넘어가셨습니다. 제가 12살 때쯤 엄마가 웬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안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어.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 사는 거 알잖아.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워? 당신 그놈이랑 팔짱까지 끼고 돌아다녔다며. 면사무소에 어떤 주민분이 와서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봤다고 알려주시더라. 내가 그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진 줄 알아? 그땐 정말 부모님이 당장이라도 이혼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빤 저희만을 생각해 끝내 엄마를 용서하셨어요. 아빠에겐 자식들을 엄마 없이 키울 수 없다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엄만 여전히 불만이 많으셨고 아빠 마을 대소사를 챙기느라 바쁘셨습니다. 가끔 마을에 크고 작은 산불이 나곤 했는데 아빤 그때도 산불을 진압하러 직접 뛰어다니셨죠. 아빠, 뒷산에도 불 났다는데 이번에도 진화 작업하러 가세요? 아빤 소방관도 아닌데 왜 위험하게 거기까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쩌겠니? 우리 마을 일인데. 아빠 안전하게 잘 다녀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빤 현장에 출동했다가 집에서 잠깐 옷만 갈아입고 나갈 정도로 24시간 비상근무를 서고 계셨어요. 그러다 바람이 몹시 불던 날 현장에 나갔던 아빤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산불 진화 중 불길 속에 고립된 아빠가 큰 사고를 당하신 거죠. 아, 아빠,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이렇게 우리만 남겨두고 가면 안 돼요. 우리 아빠 살려내요. 우리 아빠 살려내란 말이야. 아빠를 떠나보내며 많은 분이 함께 슬퍼해 주시고 화도 내셨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의 심정을 누구도 위로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아빠의 장례가 끝나고 더 큰 시련이 저희 남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전 오랜만에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온 집을 뒤지며 뭔가를 챙기고 있더라고요. 마침 잘 왔다, 미네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잘 들어. 너도 이제 중학생이면 다 컸지? 동생도 챙길 수 있을 나이고. 엄만 잠시 갈 데가 있어. 그러니까 너흰 큰아빠네 집에 가 있어. 엄마가 금방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러더니 엄만 가방을 챙겨 호련히 나가버렸습니다. 전 다음 날 큰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신 걸 보곤
아, 엄마가 저를 버렸구나 싶더라고요. 미네야, 민서가 너희 어서 짐 챙겨서 나와라. 이 집도 네 엄마가 팔고 도망가서 이제 여기에 있을 수도 없어. 아, 내 동생 하늘나라 간지 얼마나 됐다고 집안 재산 다 들고 튈 수가 있냐? 어? 이게 말이 돼? 엄마는 아빠를 떠나보내자마자 남은 모든 재산을 들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은 말인데 그렇게 저희를 버리고 간 지 1년 만에 어떤 아저씨와 재혼까지 하셨대요. 아빠를 잃고 엄마에게도 버려진 저희 남매는 큰아빠 집에 더부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큰아빠는 아빠처럼 다정하고 좋은 분이셨지만 저희 남매는 큰엄마 눈치를 보느라 늘 쩔쩔매야 했어요. 어휴, 입이 둘이 났으니까 식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 줄 모르겠네. 아이고, 내 팔자야. 식비만 넣으면 끝인가? 애들 학비에 생활비까지 왜 우리가 그걸 다 책임져야 돼? 저희 큰엄마도 저희 아빠가 살아계셨을 땐 참 다정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큰엄마가 책임지고 키워야 할 애들이 둘이나 늘었으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심지어 저희 때문에 큰아빠 큰엄마가 가끔 부부싸움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전 최대한 빨리 돈을 벌어 독립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계를 내고 공장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성인이 되자마자 동생을 데리고 자취를 시작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동생 대학은 꼭 보내주고 싶었는데 저 혼자 벌어서 학비까지 댈 수는 없더라고요. 누나, 나 대학 안 가도 돼. 정 가고 싶으면 나중에 가도 되고. 그러니까 절대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우리 누나 예쁜 옷도 사주고 시집 갈 때 보태줘야지. 동생은 저처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나갔습니다. 꽤 똘똘한 편인 동생은 용접을 배워 큰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언제나 동생한테 미안한 게 많았는데 알아서 앞가림을 잘 해나가는 걸 보니 마음이 놓였죠. 그나저나 누난 언제쯤 매형 만들어줄 거야. 맨날 일만 하지 말고 누나도 연애 좀 해. 동생 말처럼 저도 그때 30대 중반이었기에 제 앞날에 대해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유명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은 너무나 헌신적으로 절 사랑해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흐리면 항상 제가 있는 곳까지 와주고 조금이라도 늦은 시간이면 제가 집에 들어가는 걸 직접 봐야 본인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전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정말 오랜만에 절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도 망설이지 않고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시댁 식구들을 만나보니 시부모님은 꽤 매출이 잘 나가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 식당의 주력 메뉴는 청국장이었는데 단골들이 많아 사시사철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저희 둘만 좋다고 쉽게 해치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우리 예비 며느리 부모님은 뭘 아시나? 우리 아들한테 예비 사돈댁 이야긴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네. 아, 저희 아버진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오래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보내드린 이후 어머니와도 연락이 끊겼고요. 그래서 저희 식구론 제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의 고아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리자 시부모님은 몹시 당황하신 기색이었습니다. 특히 시모가 표정 관리 못하시고 제 옆에 있는 남편을 자꾸 째려보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미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더라고요. 사고도 산불 현장에서 진압 작업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하지만 남편이 가운데서 분위기를 잘 풀어줘서 첫 만남은 어찌어찌 잘 넘어갔습니다. 다만 결혼식 날엔 신부 측 혼주석에 아무도 앉힐 사람이 없어 꽤나 진땀을 흘리기도 했네요.
큰아빠와도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고 주변에 부탁할 만한 어른들도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의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께 부탁을 드려 겨우 혼주석을 채웠습니다. 그전까진 부모님이 안 계셔도 씩씩하게 잘 지내왔는데 결혼식 때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 그제야 제가 고아나 다름없다는 게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 시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가깝게 모시고 싶었어요. 남편에겐 여동생이 2명 있었는데 저도 남동생만 있다 보니 여동생 같은 시누이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요. 새언니 오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얘기할 사람도 생기고 무엇보다 무뚝뚝한 우리 오빠가 저렇게 활짝 웃는 걸 처음 봤다니까요. 아유, 내 말이. 우리 아들이 맨날 새아가 얼굴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아주 팔불줄이 따로 없다니까. 둘이 금술이 이렇게나 좋으니 손주도 금방 안겨주겠어. 그러다 감사하게도 결혼한 지 1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간밤에 좋은 꿈을 꿨는데 그게 우리 손주 태몽이었나 보다. 내가 꿈에서 이만큼 큰 뱀을 봤거든. 그건 틀림없이 아들 태몽이야, 아들. 시모는 아이 성별을 알기도 전부터 틀림없이 아들일 거라며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하지만 임신 16주에 병원 검사를 받아보니 예상과 다르게 딸을 임신했더라고요. 남편은 딸이라는 말에 오히려 더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며 한참 웃다가 시댁에 알려야겠다 싶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다. 그래, 병원에서 뭐라고 하디? 내 말대로 아들이라지? 내가 꿈에서 얼마나 큰 뱀을 봤는데 그게 아들이 아닐 리가 없지. 아, 어머님, 그게 아들이 아니라 딸이래요. 예쁜 공주님이래요. 뭐? 아들이 아니라고? 그게 정말이야? 검사 결과가 뭐 잘못 나온 건 아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딸을 임신했다고 알렸는데 놀랍게도 시모는 너무나 실망한 티를 내시더라고요. 시모는 그때부터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답니다. 너희 나이도 있는데 언제 둘째 아들 낳아서 기르겠어? 너 몸조리 끝나면 바로 둘째 가질 준비나 해라. 어머니, 이 사람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벌써 둘째 얘기를 하세요.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서요. 아이만 건강하면 됐지. 거뭘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어. 그래도 아들이 하나 있어야 이 다음에 제사밥을 얻어먹을 거 아니야. 다행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날이 갈수록 시모의 눈치밥은 심해졌습니다. 전 아이를 낳았을 때 워낙 난산에 시달려서 몸이 계속 좋지 않았어요. 약간 누산이기도 했고 오랜 시간 진통을 겪고 후유증이 심하기도 했고요. 이미 망가진 몸으로 다시 아이를 갖긴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난 우리 딸만으로도 충분해. 당신 몸도 안 좋은데 둘째까지 나오면 당신한테 너무 무리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갖자. 요즘 딸 하나만 잘 키우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첫 딸을 낳고 2년 동안 부단히 노력했지만 끝끝내 둘째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 시모가 제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제 네 딸도 어린이집 다녀서 시간 많지? 그렇다고 네가 직장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놀지만 말고 너도 우리 식당 나와서 좀 거들어라. 네가 딱 5년만 식당 일 열심히 배우면 내가 그땐 가게를 너한테 물려주마.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제안이지? 정말요, 어머님? 정말 가게를 저한테 주시겠다고요? 어머님이 꽤 오랫동안 운영하신 식당이잖아요. 아유, 그래. 넌 뭐 속고만 살았니? 세상에 이런 시부모가 어딨어. 취직도 시켜주고 나중에 가게까지 준다는 시부모는 어딜 찾아봐도 없을 거다. 나도 더는 힘들어서 식당 일 못해. 그러니까 내 밑에서 딱 5년만 일 배우고 네가 식당 물려받아라. 솔직히 시모의 제안은 아주 혹할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시모의 청국장 가게 주변엔 직장도 많고 큰 고시학원이 있어 고시생도 많았거든요. 제가 가게일만 잘 배워두면 앞으로도 손님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의 식당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마, 3번 테이블에 청국장 추가 들어온 거 나갔니? 넌 주문 들어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죄송해요, 어머님. 다른 테이블 좀 치우느라 그랬어요.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지만 식당 일은 차원이 다르게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쉴 새 없이 서빙하고 상 치우고 또 손님 맞이하고 잠시도 숨 돌릴 틈이 없었어요. 저는 파스 없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몸을 혹사했습니다. 그 며칠 좀 바쁘게 일했다고 식당에서 파스 냄새 풍기고 있니? 그러게 네가 아들 낳았으면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애나 보고 있었을 텐데. 예, 저기 손님 호출 들어왔다. 빨리빨리 움직여. 그렇게 시모의 잔소리를 견디며 식당 일한 지도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청국장 1인분만 주세요. 제게 꾸벅 인사라며 청국장을 시킨 사람은 그 당시 저희 식당에 자주 오던 고시생이었습니다. 청년은 자주 혼자 밥을 먹으러 가게에 들렀습니다. 주문하신 청국장 나왔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오이소박이 잘 먹는 것 같아서 좀 내왔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 오이소박이 정말 좋아해요. 잘 먹겠습니다. 청년은 오이소박이를 정말 좋아했는지 한 그릇을 싹싹 비우고 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영업이 다 끝나갈 무렵 청년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청국장 1인분하고 소주 한 병 주시겠어요? 늘 차분하고 조용한 청년이었지만 그날따라 더욱 우울해 보이는 얼굴을 하곤 소주까지 주문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소주 한 병과 청국장을 주고 조금 떨어져 청년을 지켜보았죠. 청년은 소주를 홀짝홀짝 마시더니 얼마쯤 있다가 고개를 푹 숙이며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기도 하고 누가 볼세라 얼른 눈물을 닦기도 했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짠해 보여 뒷정리를 하다가도 몰래 청년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시 준비를 하는 학생인 것 같긴 했는데 공부가 생각만큼 잘 안 되는구나 싶었어요. 청년은 그 뒤로도 종종 저녁 때 찾아와 소주를 마시고 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날은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지 술에 취한 목소리로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엄마, 제가 집안 형편 어려운 거 알면서도 괜히 고시 공부한다고 설쳤나 봐요. 저 때문에 우리 집안 재산 다 말아먹고 엄마 아빠는 저 뒷바라지 해주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저만 공부한다고 돈이나 까먹고 있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이번 시험은 꼭 붙을 줄 알았는데 벌써 2번이나 떨어졌어요. 미안해요. 청년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짠해 보여 소주도 서비스로 주고 가끔 전이나 반찬 같은 것도 더 많이 내오곤 했어요. 고시생들 주머니 사정이 뻔한데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집안 사정도 그리 넉넉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나 열심히 사법고시만 준비하면 돈이 없어도 합격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었다지만 요즘은 사법고시도 없어지고 비싼 학비를 주고 로스쿨에 들어가야 한다더군요. 로스쿨 가서도 변호사 시험을 치러야 하고요. 그렇다 보니 집에서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변호사가 되는 게 여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날도 청년은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갔고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제가 마침 지하철을 탈 일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우연히 그 청년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청년은 평소와 다르게 작업복 차림에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있었고요. 어머, 우리 가게 자주 오는 학생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나 몰라? 요 며칠 식당에 안 오길래 무슨 일 있나 했더니 이렇게 지하철에서 다 만나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신가 봐요. 전 요즘 일하러 다녀요. 시험도 급하긴 한데 당장 생활비가 모자라서요. 오늘도 공사장에서 일하고 오는 길이에요. 늘 차분하고 얌전하던 청년이 공부는 적고 일용직 일까지 한다고 하니 제 마음이 다 아려왔습니다. 제 남동생도 학창시절 성적이 꽤 좋았는데도 생활비를 벌러 몸 쓰는 일을 해왔는데 왠지 그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고요. 아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게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병원비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저 공부 뒷바라지 해주신다고 어머니가 많이 무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병원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책임지려고요. 저는 진심으로 그 청년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지랖인 걸 알지만 청년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 저장해 두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를 보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술을 드시는 손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한 테이블에서 꽤 많은 소주를 시켜 드셨고 아니나 다를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술주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뭘 쳐다봐? 내가 소주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가져와? 빨리 소주 갖고 와, 소주! 그 손님은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시비까지 걸고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전 손님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손님, 여기 다른 손님들도 많은데 이러시면 안 돼요. 소주 좀 그만 드시고 오늘은 이만 들어가세요. 뭐야? 내가 내 돈 주고 시켜 먹겠다는데 아줌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 기분 나빠서 돈 못 줘. 건방지게 손님을 가르쳐? 손님은 제게 삿대질을 해가며 씩씩거리더니 급기야 손을 번쩍 들고 절 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피하지도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때 누군가 그 진상 손님의 손을 낚아챘어요. 다름 아닌 저희 가게 단골 청년이었습니다. 아저씨가 가게 안에서 행패 부리고 욕설한 건 형법상 업무 방해죄고요. 또 방금 이 아주머니를 때리려 한 건 폭행죄 미수예요. 아시겠어요? 이것뿐 아니라 술을 이렇게나 많이 드시고 돈 안 내겠다고 버티면 그건 사기죄나 무전취식으로도 충분히 입건될 수 있고요. 청년이 법 조항을 줄줄 읊으며 무섭게 말하자 그 진상 손님은 엉덩이에 불붙은 사람처럼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정민 씨라고 했죠? 정말 고마워요. 저 손님이 가끔 오시는 분인데 올 때마다 술주정을 부려서 참 골치였거든요. 정민 씨가 나서주니까 저 사람도 반박도 못하고 도망가 버렸네요.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뒤로도 청년은 이틀에 한 번씩은 가게에 와 밥을 먹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시나 맛있게 한 그릇을 비운 청년이 공손하게 체크카드를 내밀었어요. 저는 카드를 받아 익숙하게 결제를 했는데 계속 한도 초과가 뜨면서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생, 미안한데 혹시 다른 카드 있어요? 이게 자꾸 한도 초과라고 뜨는데. 네? 죄송해요. 다른 카드가 어디 있을 텐데. 제가 체크카드에 분명히 돈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더니 청년은 몹시 당황했는지 제 앞에서 가방까지 탈탈 털어봤습니다. 하지만 가방에서도 돈이나 카드 나오지 않았고 청년은 식은땀까지 흘리며 곤란해했어요. 제가 체크카드에 생활비를 다 넣어두는데 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갔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요즘 공부하랴 일하랴 바쁘죠? 나도 바쁘면 그럴 때 많아요. 오늘은 내가 밥 한 끼 살 테니까 그냥 들어가 봐요. 저번에 나 도와준 일도 있고 내가 밥 한 끼 꼭 사주고 싶었거든요. 네?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그냥 가겠어요. 괜찮으시면 제가
설거지라도 하고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제 가방이라도 맡아주시면. 청년은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연신 음식값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청년을 잘 타일렀어요. 정말 괜찮아요. 항상 이렇게 저희 가게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요. 동네 아줌마가 고마워서 밥 한 끼 대접한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순간 청년과 저의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시모였어요. 안 그래도 저에게 불만이 많은 시모인데 제가 청년에게 식사비까지 받지 않는 걸 보곤 잔뜩 화가 나셨나 봐요. 청년이 연신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가자마자 시모는 갑자기 손을 올려 제 뺨을 내려쳤습니다. 너 이때까지 이딴 식으로 장사하고 있었어? 누가 네 마음대로 공짜로 밥을 퍼주래? 여기 오는 고시생이 몇인데 그 사람들한테 다 공짜로 주고 있었던 거야? 이게 지금 누구 가게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나? 어머님,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어머님이 뭔데 손찌검까지 하세요?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이렇게 폭력을 쓰실 권리는 없어요. 저 학생이 먹은 청국장 10,000원 제가 채워두면 되잖아요. 전 며느리지 어머님 하인이 아니라고요. 단골 손님이 카드가 없다는데 그럼 매정하게 내쫓아야 하나요? 정 매출이 걱정되시면 대화로 말씀하시면 되지. 이렇게 폭력을 쓰는 건 범죄예요. 저 오늘 일 평생 기억할 겁니다. 저는 시모에게 뺨까지 맞은 일을 도저히 묻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에게 이 일에 대해 알렸어요. 그때 시댁 식구들이 보인 반응은 가지각색이더라고요. 네 시모가 노망이라도 났나 보다. 왜 집안을 시끄럽게 그런 일을 만들어? 여자들끼리 싸우면 여자들끼리 해결하고 동네 창피하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말거라. 시부는 평소 집안일에 무관심한 편이었는데 역시나 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며 쓱 빠져버리더라고요. 저희 둘째 시누인 계속 시모 편을 들며 제 속을 완전 뒤집어 놓았고요. 아니,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러게 가게 주인 엄마 허락을 받았어야죠. 세연이도 생각해봐요. 직원이 마음대로 가게 물건을 밖에다 막 퍼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발 엄마 말에 토달지 말고 말 좀 들어요, 세연이. 아가씨, 그건 다른 문제죠. 제가 뭐 가게 물건을 빼돌리기라도 했나요? 그리고 그 손님이 드신 음식값은 제가 다 채워놨어요. 오히려 단골 관리 잘한다고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열심히 일하는 며느리에게 손찌검은 정말 아니죠. 그리고 아가씨야말로 어머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듣는 사람이 왜 아직도 취업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때 저희 시누이가 직장도 없이 백수로 놀고 먹고 있었는데 제가 직장 얘기를 꺼내자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며 울면서 나가버리더군요. 시모는 끝까지 본인은 잘못 없다는 태도였고 저만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그러다 이틀 뒤 그 청년이 늦은 저녁 다시 저희 가게에 찾았습니다. 청년은 그때도 소주 몇 잔을 들이키며 울고 있더라고요. 정민 씨,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왜 혼자 그러고 울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 병원에 다녀왔는데 전보다 상태가 안 좋으셔서 수술하셔야 할 것 같대요. 당장 입원비 내기도 빠듯한데 수술비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청년은 그러면서 또다시 눈물 섞인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청년에게 전부터 고민하고 있던 말을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혹시 어머니 병원비가 얼마 정도예요? 내가 사실 전에 정민실 지하철에서 만났을 때 우리 남편하고 상의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전에 청년과 지하철에서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전 어깨가 축 처진 청년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혹시 우리가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하고 상의를 했죠. 고시 공부한 학생이던데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후원을 좀 해주면 어떨까? 그 청년이 우리 가게 매일같이 오는 단골인데 요즘 자꾸 술만 시키고 울기까지 하더라고.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동생 생각이 나서 마음이 너무 짠해. 당신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마음이 쓰이네. 당신하고 우리 처남도 그렇게 고생했을 텐데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청년들을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당신 뜻이 그러면 우리가 작지만 얼마라도 좀 후원해주자. 그게 그 청년에겐 정말 큰 힘이 될 거야. 다행히도 남편은 제 뜻을 이해해 주었고 청년에게 어머니 병원비를 후원해 주려고 며칠이나 벼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심호일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전 언제 청년이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가게에서 만나게 되었고요. 정민 씨만 괜찮으면 저희가 500만 원 정도 후원해주고 싶어요. 남편하고 오랜 시간 상의를 해봤는데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공부 시간이 줄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원금으로 병원비 해결하고 공부에 더 집중해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염치 없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일은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요. 절 이렇게나 신경 써주신 것만으로도 전 이미 억만금을 받은 거와 다름없어요. 하지만 청년은 또다시 손살을 치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청년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정민 씨가 저번에 날 도와준 일도 그렇고 우리 식당에 매일같이 와준 게 고마워서 그래요. 나도 사실 부모 없이 자라면서 힘든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민 씨가 공부한다고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남일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 나까지 감동하기도 했고요. 내가 이 돈 그냥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진짜 변호사 되고 나면 그때도 날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 돈 받아줘요. 안 받으면 나 정말 민망해요. 한사코 돈을 받을 수 없다 거절하던 청년은 결국엔 눈물까지 흘리며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다행히 그 돈으로 어머니 수술은 잘 끝이 났고 청년은 몸이 한결 나아지신 어머니와 함께 가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정민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정민이한테 들어보니 저희 아들에게 큰 돈을 후원해 주셨다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아들 하나 잘 공부시키겠다고 애쓰고 있긴 한데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나 큰 돈을 선뜻 내어주셨다니 제가 염치불구하고 이제야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청년처럼 인상이 선하고 너무나 바른 분이었습니다. 청년은 그 뒤로도 자주 가게에 와 밥도 먹고 가고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사이 심호와 갈등은 더 심해졌지만 그래도 청년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제 삶의 유일한 기쁨이었답니다. 그 무렵엔 남편도 여느 집 남편들처럼 절 본체 많지 하며 심드렁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오래된 부부가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늘 그렇듯 청국장을 시켜 먹던 청년이 제게 갑자기 작별 인사를 전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제 공부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 이렇게 시간만 쓸 수는 없어서 아예 시골로 내려가 공부만 할까 해요. 도시에 있어봤자 딴 생각이나 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젠 식당에 못 올 것 같네요. 오늘 아주머니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뭐? 아이, 그게 정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서운해서 어떡해. 그동안 정민 씨랑 수다 떨면서 나도 참 즐거웠어요. 시골 내려가서도 건강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해요.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 또 만나겠죠. 전 그저 청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청년은 뒤돌아가는 마지막까지 절 보고 너무 고마웠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청년을 보내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어딘가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쓸쓸한 마음으로 2년이 지나고 시모가 제게 가게를 넘겨주기로 약속한 5년째가 되던 해였어요. 하지만 무슨 생각인지 시모는 모른 척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결국 먼저 제가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올해가 제가 가게 양돌 약속받은 지 5년 차인데 어떻게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아, 그거 말이냐? 미안한데 내 생각이 바뀌었다. 너 일하는 거 보니까 너한테 가게 맡겼다가 딱 1년 안에 말아먹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보다 능력 좋은 사람한테 가게를 넘기기로 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왜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지금까지 일해왔는데요. 저는 배신감과 황당함에 정말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무리 따져도 시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시모는 저 몰래 다른 꿍꿍이가 있었더군요. 어느 날 생전 오지도 않던 가게 막내 신우이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시모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는데 막내 신우인 가게 여기저기를 살펴보더니 정말 경악스러운 말을 내뱉었어요. 아무리 청국장 파는 가게라지만 인테리어가 너무 후지네. 여긴 다 뜯고 새로 하는 게 낫겠다. 아휴, 그리고 메뉴판이 이게 뭐야. 싹 다 바꿔버려야지. 아가씨,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가 왜 가게 인테리어를 바꿔요? 어? 새언니, 엄마한테 못 들었어요? 엄마가 이 가게 나 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넘겨받으면 바로 인테리어 공사 해버리게요. 아휴, 이대로는 후져서 안 되겠어요. 알고 보니 시모는 직장도 없이 놀고 있던 막내 신우에게 가게를 넘겨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시모 나이가 70대 중반이었는데 이제 슬슬 은퇴할 나이가 됐으니 며느린 저보다 핏줄이 막내딸에게 가게를 넘겨주고 싶었겠죠.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당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절 피하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곧장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무슨 일인지 남편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전 일단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만취해서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곧장 씻겠다며 핸드폰을 던져두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남편 사생활을 건들지 않으려고 했겠지만 그날따라 여자의 촉인지 왜 그렇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근래 들어 다정했던 남편이 짜증도 많이 내고 매번 술 먹고 늦게 귀가하는 날이 늘기도 했거든요. 저는 결국 남편이 씻는 사이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대화들을 보게 되었어요. 오빠, 대체 마누라랑 언제 이혼할 거야? 나 안방 쓰게 해준다며. 난 대체 언제 오빠네 안방 차지하냐고. 아이, 조금만 참아. 안 그래도 내가 요즘 마누라 입에서 이혼하자는 소리 나오게 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가뜩이나 시모의 거짓말 때문에 가게마저 엄한 손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남편의 바람까지 목격하고 나니 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가게에 출근하긴 했는데 대체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혹시 저 기억하시겠어요? 전 누군가 싶어 고개를 올려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게 반갑게 말을 건 사람은 바로 2년 전 공부에 집중하겠다며 시골로 내려간 그 청년이었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정민 씨 맞죠?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요? 어머니도 잘 계시고? 네, 저도 잘 지냈고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근데 아주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 사실 아주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찾아온 거거든요.
저 아주머니 덕분에 변호사 시험 합격했어요. 지금은 로펌에 다니며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이게 다 아주머니가 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놀랍게도 그 청년은 1년 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은 로펌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오랜만에 만난 청년이 반갑기도 했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하긴요. 오히려 내가 다 고맙네요. 그때 그렇게 보낸 게 영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어엿한 변호사가 돼서 나타나주니 오히려 내가 고맙다고 해야겠어요. 청년은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뜻밖에도 제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거 받아주시겠어요?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절 후원해 주셨던 것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병원비를 도와주신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아주머니 덕분에 전 절벽 끝에서 다시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고요. 정말 감사해요. 이거 1,000만 원이에요. 그때 절 도와주신 마음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부디 기쁘게 받아주세요. 제가 아직 신입이라 큰 돈은 못 드리지만 앞으로도 제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은혜를 갚고 싶어요. 저는 멋지게 성장한 청년을 보며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청년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에 돈봉투를 꼭 쥐어주더라고요. 저는 다시 돈봉투를 돌려주며 청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난 정민 씨가 해낼 줄 알았어요. 정말 축하해요. 그리고 이 돈은 그때 후원해줬던 돈만 받을게요. 나머지 500만 원은 정민 씨가 살다가 정말로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기거든 그때 쓰도록 해요. 사실 나도 요즘 사는 낙이 없었는데 정민 씨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다시 큰 용기를 얻었어요. 아주머니, 정말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돕겠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정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속이 너무 답답해서 털어놔요. 내가 처음 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시어머니하고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저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시모가 신우에게 가게를 넘겨주려고 했던 일과 남편의 바람을 목격한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아주머니, 저만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갚으려고 변호사로 일하게 됐나 봅니다. 일단 수입용 걱정 마시고 저를 변호사로 고용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변호사가 생긴 전 곧장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알았냐며 깜짝 놀라다가 이내 태도를 바꿔 아주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당신 같은 남자 필요 없어. 그 상간이한테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근데 이혼할 때 하더라도 이 집하고 당신 어머니 가게 내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당신한테 집을 왜 줘?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합의 이혼은 못해. 소송을 걸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남편은 제가 제시한 이혼 조건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의 이혼에 실패하고 이혼 소송에 들어갔는데 그 소송 과정이 사실 너무나 길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시모 역시 여전히 가게를 못 준다며 딱 잡아떼고 있었고요. 그러니 결국 변호사가 된 청년, 정민 변호사님이 나설 수밖에 없던 겁니다. 변호사님은 저와 함께 시모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저 김민혜님 담당 변호사입니다. 제가 사건을 살펴보니 여사님과 아드님이 당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던데요. 일단 아드님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공기업에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유명한 공기업의 과장인 줄 알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불리한 입장이시네요. 만약 바람을 피워서 이혼 소송 중이라는 말이 회사에 퍼지면 아드님 사회생활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어요? 정민 변호사가 남편의 회사 얘기를 꺼내자
시모는 갑자기 당황하며 말까지 더듬대더라고요. 지금 뭐 날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회사에 헛소문이라도 내겠다고? 전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며느리분께서 5년간 가게를 돕는다면 그 이후에 가게를 넘겨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맞죠? 제가 이미 전에 며느님과 주고받으셨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음성 녹음 파일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에 쓰일 줄도 모르고 시모와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한 무렵부터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시모가 절 믿지 못하는 만큼 저 역시 시모에게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정민 변호사는 기세를 몰아 더더욱 시모를 압박했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한데 왜 이렇게 당당하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며느님께 드린 급여도 일반 직원들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던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이죠?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가 월급 주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차피 5년 뒤에 네가 이 가게 받을 건데 왜 급여를 많이 받으려고 하냐. 어차피 다 네 돈 될 텐데. 이렇게 말이죠. 물론 이 말도 다 증거로 남아있어요. 자, 여사님, 이제 어떡하시겠어요? 보니까 퇴직금도 정산을 안 해주셨고 다른 직원분들도 여사님보다 며느리분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요구 조건은 딱 2가지뿐입니다. 원래 약속대로 가게를 넘겨주실 거, 그리고 바람난 아드님께서 집 명의를 김민혜 씨 앞으로 이전하고 깔끔하게 이혼해 줄 것. 그리고 양육비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꼬박꼬박 보내주셔야 하고요. 만약 이 요구들을 이행하지 못하시겠다면 그때는 저희도 민사상으로 고소를 할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사님과 아드님께 좋을 게 하나 없을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화가 이렇게까지 진행되자 시모는 씩씩거리며 절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에게 상처 주고 싶어 아주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 어차피 난 나이 들어서 식당 더 하지도 못해. 네가 식당 받고 얼른 사라져주면 우리야 좋지. 우리 새 며느리가 아들도 순풍순풍 낳아줄 테니까 너보다 훨씬 젊고 똑똑한 며느리한테 난 앞으로 효도나 받고 살련다. 평소 같았으면 시모의 태도에 크게 상처를 받았겠지만 이젠 적의 궁지에 몰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라는 걸 알았죠. 저는 그렇게 가게를 넘겨받을 수 있었고 정민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까지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답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지자 남편 역시 그 상간녀에게 욕을 꽤나 먹고 있었나 봐요. 미안한데 우리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자. 내가 그 집 당신 줄게. 나 그 여자랑 새 인생 시작하고 싶어. 언제까지 이렇게 당신하고 이혼 아님 아니로 싸울 시간 없다고. 그러니까 양육권이랑 이 집 당신 가져. 남편은 그 여자에게 미쳐서 결국 그렇게 예뻐하던 딸아이 양육권과 집 명의까지 제게 넘겼습니다. 저는 드디어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고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드디어 지옥 같던 시댁과 남편에게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 인간들 치닥거리 말고 제대로 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앞으로도 아주머님 일이라면 언제든 돕겠습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제가 계속 응원할게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전 제 명의가 된 식당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답니다. 정민 변호사님은 가게 재오픈 날에 로펌 직원들을 다 데리고 와 매출을 엄청 올려주고 갔답니다. 그뿐 아니라 주변에 저희 식당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명절날이면 어김없이 좋은 선물을 들고 찾아오세요. 저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당한 수임료를 지불했고요. 처음엔 변호사님께서 또 안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걸 정말 간신히 설득해서 수임료를 드렸다니까요. 지금은 또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선 상간이에게 홀려 가정을 내팽개친 남편은 고스란히 그 업보를 돌려받았어요. 어느 날 면접 교섭권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만나러 갔는데 아이는 안 보고 갑자기 울며 불며 전 남편이 제게 매달리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나 또 이혼하게 생겼어. 그 여자가 아들도 낳아주고 평생 나만 보고 살겠다더니 그새 또 다른 놈이랑 바람이 났어. 나 재혼한 지 3년 만에 또 이혼하게 생겼다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지? 요즘 나 당신 생각하면서 매일 울어. 이게 무슨 헛소리람? 그리고 내가 왜 당신 여보야? 당신 한 번 바람핀 여자가 2번 바람필 거라는 생각 못 해봤니? 진짜 자업자득이다. 앞으로 그딴 소리 내 앞에서 할 거면 다신 우리 딸 못 볼 줄 알아. 당신은 평생 그 죗값 좀 치러야 돼. 물론 계속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시모 역시 상간이의 알랑방개 홀랑 넘어갔던 것 같은데 해줄 거 다 해주고 나니 그 여자가 훌쩍 떠나버린 거죠. 귀한 아들이 세장가 가면 떡두꺼비 같은 손줄 볼 줄 알았더니 도리어 돈까지 다 뺏기고 완전히 뒤통수만 맞은 꼴이 되었습니다. 막내 신우 역시 아이가 2이나 있는데 이혼하고 여전히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역시 사람이 죄짓곤 2다리 쭉 펴고 못 사는 게 맞나 봐요. 결국 시모는 8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이혼한 2 자식 뒷바라지를 하게 생겼으니까요. 맨날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난리였는데 앞으로 시모의 고생길이 훤한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정민 변호사의 어머님을 뵙고 왔어요. 사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때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변호사님 덕분에 새 출발하게 됐는데요. 제가 더 감사드리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정말 근사한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같이 저녁 드시고 가세요. 변호사님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고맙다, 고맙다 하시는데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꼭 복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민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제가 가장 힘들고 좌절했을 때 누가 절 위해 나서주었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변호사님과 소중한 인연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늘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베푼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겐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이어질 때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사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